그러면 예. 숫자적으로는 그 20대 일자리가 늘었다라고 분명히 보도가 나왔어요. 예, 예. 근데 사실은 20대 일자리 질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질적으로도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질적인 문제는 이제 우리가 지금 되게 보게 되면요. 40대가 일자리가 지금 줄어들면서 인구도 감소하지만 일자리가 더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인구 감소보다도. 그래서 고용률이 좀 떨어졌죠. 그렇죠. 40대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장 이제 아픈 부분이 40대 부분이에요. 그때가 돈 제일 많이 버셔야 될 때인데. 그렇죠. 이제 굉장히 상징적인 연령층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40대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을 제가 이제 40대에 각 이제 업종별로 종사하는 분야별로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마이크로 데이터를 보셨다는 거죠. 예. 보면은 전체 우리나라 이제 업종별 그 일자리 변화를 그대로 저기 반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뭐냐면 아까 이제 그 정수성님이 보셨듯이 제조업, 그다음에 이제 자영업에서는 이제 도소매업, 그리고 이제 금융보험업, 그리고 이제 뭐 건설업 뭐 이런 등등이 되게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요. 우리 일단 먼저 쉬운 것부터 간다면 자영업에서 도소매업 같은 경우들이 이게 이제 기술 구조 변화에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이 구매가 굉장히 증가하면서 오프라인이 굉장히 타격을 보죠. 동네 뭐 슈퍼마켓 이런 거 잘 하기 힘들잖아요.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보험업 같은 경우는 비대면 거래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도 온라인으로 해요. 그렇죠. 점포가 이제 많이 줄어들고 이런 생기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이 제조업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제조업의 위기에 지금 이 경기 어려움은 제조업 위기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조업이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는 제조업하고 수출이 동전의 앞뒷면을 이룹니다. 그렇죠. 수출의 주력 산업이 제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은 제조업이 바로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2011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점으로 해가지고 2012년도부터 수출 증가율이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져가지고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헤매다가 네. 2017년 18년에 반도체 특수로 잠깐 회복됐다가 작년에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서 다시 또 이게 가라앉은 거예요. 그러면 제조업이 왜 이렇게 됐냐면은 글로벌 교육액이요. 금융위기 이후에 글로벌 교육액 증가율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한 26% 떨어졌어요.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 그렇죠. 이후로. 예, 금융위기 이후에요. 예. 그러니까 제조업이 지금 뭐냐면은 이 공급 과잉 상태예요. 전 세계적으로요. 그 상태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직격탄을 맞은 것이고 그래서 제조업 생산액이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계속해서 하락했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기억하듯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한진해운 사태라든가 조선 그러니까 STX 성동조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상 부도 직전까지 가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뭐 대우조선해양 이런 문제도 터졌었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그 충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었었어요. 그 결과가 2016년 말에 보게 되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4분기에 보게 되면 2016년 4분기 최순실 사태가 막 벌어질 때였었습니다. 그때 가계 전체 가계 중에서 60%가 소득이 후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순실 사태가 없었어도 정권 연장하기 힘들었다. 중산층까지도 그러니까 소득이 그러니까 후퇴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럴 정도로 굉장히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제조업 충격이었었어요. 제조업 충격이었었는데 그 제조업 충격은 왜 생기는 거냐. 이게 저 글로벌 과잉 문제에서 비롯되지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도 보게 되면요. 수출량 그 이 변화가 2012년에 정점을 2012년부터 쭉 하락하기 시작해요. 생산량은 2015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반도체만 뜩 남은 상황 속에서 반도체 특수가 잠깐 반짝 이렇게 이 착시 효과를 보였다가 다시 또 이게 꺼지게 되면서 제조업 위기가 지속되면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제조업 위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오래된 부분인데 이 부분 속에서 직격탄을 맞는 게 이 40대 일자리들 같은 경우가 이제 거기에 이제 제조업 고용이 계속 안 좋았던 이유가 지난 내내 한 해 내내 바로 그 이유고요. 그다음에 건설업 같은 경우는요. 기억하실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니까는 우리가 2014년 7월 달에 최경환 전 부총리가 이제 그 두 번째 부총리로 이제 입각을 하면서 초이노믹스. 그래 초이노믹스 이제 우리 그 잘 알려 있잖아요. 그때 한 게 뭡니까? 부동산 시장 인위적인 부양을 통해서 건설 경기 부양을 이끌었었죠. 성장률이 뚝 떨어지니까 2013년도에 3%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들짝 놀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요. 건설 투자 증가율이 장기 평균보다도 장기 평균이 한 5.4%씩 이렇게 증가했는데 건설 투자 증가율이요. 2015년부터 17년까지 8.2%로 뛰어올라요. 그 결과로 가계부채도 한 2.8배로 증가합니다. 예. 가계부채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성장률 끌어올리기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쉽게 보면 이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집은 1000가구인데 주택이 1000개인데
한 1,500개를 땡겨서 짓게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지방 미분양이 엄청나게 나오고 예, 그렇죠. 때죠. 그래서 그 당시에 보도들을 보게 되면 보수 방송 언론들에서도 굉장히 걱정하는 소리도 많이 뽑았었어요. 근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뭡니까 18년 넘어가면서 건설 경기 구조조정이 생기는 거예요. 미리 잔뜩 지어놨으니까는. 그게 이제 건설 투자 감소로 나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서 반도체라는 사람은 특수한 게 뭐냐면요. 반도체 수출이 안 되면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라는 수입이 줄어듭니다. 같이요. 맞물려서요.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기업의 설비 투자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설비 투자하고 건설 투자가 지난해 지지난해 계속 감소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반도체 경기 꺾이면서요. 그것도 한 문재인 정부가 좌파 정책해서 감소한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산업 구조의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이 변동, 기술 구조의 변동, 이 변동의 이 결과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일자리에 지금 근데 이 구조 변화는 우리가 경제학에서 대개가 소위 말해서 구조적인 실업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쉽게 처방책이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구조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해서도 제가 이제 우리가 이름을 말하기 싫어하는 그 언론을 이렇게 신문을 보면 걸핏하면 자동차 뭐 생산량이 줄어든다, 뭐 자동차 제조업이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게 노조 때문이다. 노조가 더 생산 못하게 하지 않느냐. 계속 이제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까지 우리가 논평. 근데 그거 관련해서 가치가 있을까요? 제가 팩트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2018년도에요. 자동차 산업에서 원래 이제 그러니까는 그 전망하기를 기존에 우리가 내연기관 기반의 자동차가 2025년경에 포화가 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2018년에 이미 도달했어요. 전기 자동차, 수소차 이런 쪽으로 지금 그거 빼고 그러니까 옮겨가고 있는 거죠. 내연기관 자동차가 2018년도에 전 세계 판매량이 100만 대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전 세계 이제 그러니까 선진 국가들의 대도시에 있는 젊은 층들이요, 청년층들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걸 더 이상 매력적으로 생각 안 해요. 차량 공유 서비스 발달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이 내연기관 기반의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지금 커다란 지금 구조 조정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산업 구조 조정이 진행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건설업에서 일자리 잃으신 분들이 그래서 지금 일자리가 증가하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사회복지 서비스라든가 무슨 사회사업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저기 이제 4차 산업 이런 쪽으로 옮겨갈 수 있냐 이거예요. 못 옮겨가죠.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40대 이게 일자리에 지금 이제 그 교수님 말씀 주신 게 사실은 이게 되게 장기적인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를 대통령도 며칠 전에 네. 40대 고용률 문제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영업만 하더라도 보면은 제가 그 일자리 수석할 때 분석을 해보면은 매년 5만 명 정도가 줄어드는 예. 거예요. 5만 그러니까, 명이나요? 네. 아이고.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게 경기적인 문제하고 연결되면서 더 좀 빠르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예를 들면은 이제 오프라인의 매장은 지금 매출들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고 온라인 쪽 특히 이제 모바일 쪽의 매출이 1년 한 20%씩 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미국의 시얼스라는 그 유명한 백화점 있잖아요. 그 사람 파산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마트 등등 이 그 소위 대형 쇼핑몰들이 지금 매출이 감소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저 온라인 쇼핑몰들을 다 같이 하죠. 지금.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는 이게 이제 소비 패턴의 변화죠. 그래서 이 자영업 쪽에서 구조조정이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자영업 성장 혁신 정책이라는 걸 자영업자들하고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하고 그랬는데 여하튼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고. 아까 근데 이것들이 이게 무슨 좌파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이 내재되어 왔던 이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이제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제조업 르네상스 이거를 이제 대통령께서 지금 3자부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